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사랑을 낳을까? 아니면 사랑이 아름다움을 낳을까? 클로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울까?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맞은편 욕조에 누워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욕망이 이 특정한 얼굴, 이 특정한 입이나 코나 귀를 선택했는지, 왜 이 목의 곡선이나 보조개가 우리의 완벽성의 기준에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했는지 묻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아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들의 얼굴 풍경만큼이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식으로 매력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재규정한다.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는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말이 맞다면 클로이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까? 클로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으로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아무리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이 괴물처럼 못생겼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코는 너무 작고 입은 너무 크고 턱은 아무런 특색이 없고 귀는 너무 둥글고 눈은 녹색이 모자라고 머리카락은 곡선이 부족하고 가슴은 너무 작고 발은 너무 크고 손은 너무 넓적하고 손목은 너무 가늘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녀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엘르나 보그 같은 여성지에 실린 얼굴들을 보며 정의로운 신이라는 관념은 말이 안 된다고 내뱉는다. 클로이는 아름다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녀는 자신이 이 기준에 엄청나게 미달한다고 믿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클로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플라톤적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세계 패션 잡지의 편집자들도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거울 앞에 서는 여자들을 매일 자기 혐오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다. 플라톤과 보그 편집자에 따르면 각 부분의 균형 잡힌 관계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이상적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상의 육체들은 이 형상을 좀 낮거나 좀 못하게 담는다.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아름다움에는 수학적 기초가 있다. 따라서 잡지 표지에 나온 얼굴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인 것이다. 클로이는 자신의 얼굴의 수학적 오류는 그렇다 치고라도 몸의 나머지 부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샤워를 할 때 비누가 그녀의 배를 따라 흘러내리다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뭔가 삐딱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대체 뭐가 그렇게 삐딱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타라면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아름다운 몸에는 조각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정된 비율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이탈리아 처녀의 몸을 600개의 단위로 나눈 뒤 부분과 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알베르티는 조각론에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아름다움은 모든 부분들의 조화이며 그런 조화가 나타나는 대상에서는 모든 부분이 어떤 비율에 따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꾸면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로이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몸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꾼다고 해도 자연이 이미 파괴해버린 것을 더 망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플라톤과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타는 그들의 미학 이론에서 뭔가를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 나는 클로이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의 녹색 눈,
짙은 색 머리카락, 큰 입을 좋아했던 것일까? 그녀의 매력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망설여진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화가들 가운데 누가 나은지 가려내는 미술사가들의 논란처럼 무익한 데가 있다. 반 고흐냐 고갱이냐. 그들의 작품을 언어로 다시 묘사해 볼 수는 있다. 고갱의 남태평양 하늘의 서정적 지성과 반 고흐의 푸르름의 바그너적인 깊이, 또는 기법이나 재료를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반 고흐의 만년의 표현주의적인 느낌과 고갱의 세잔적인 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림은 우리의 멱살을 쥐는 반면 다른 그림은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눈의 언어는 말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고집스럽게 저항한다.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클로이의 외모에 대한 나의 주관적 반응일 뿐이다. 남들은 다른 몸에서 비슷한 완전성을 찾아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내 욕망에 머물게 된 지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플라톤적 관념을 배격하고 대신 미학적 판단은 결정 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견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유명한 뮬러 리어의 착시와 비교될 수 있다. 이 착시에서는 길이가 똑같은 두 선이 끝에 다른 화살표가 붙었다는 것만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길은 밖으로 열린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화살표가 붙으면 평범한 선도 객관적인 측정치와 관계없이 길어 보이게 된다. 클로이에 대한 나의 느낌을 더 정확하게 요약한 아름다움의 정의는 스탕달이 제공해 주었다.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다. 스탕달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클로이의 얼굴이 내가 좋은 삶과 동일시하는 특질들을 암시했다. 그녀의 코에는 유머가 있었고 죽은 깨는 순수를 이야기했고 치아는 관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당돌한 태도를 암시했다. 나는 그녀의 두 앞니 사이의 틈을 이상적인 배열로부터의 불쾌한 일탈이 아니라 심리적 미덕의 지표로 보았다. 나는 내가 플라톤주의자들보다 클로이를 아름답게 여긴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가장 흥미로운 얼굴은 대개 매력과 삐뚤어짐 사이에서 동요한다. 완벽함에는 어떤 압제가 있다. 심지어 어떤 실증이 느껴진다. 과학적 공식과 같은 도그마의 힘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있다. 이보다 유혹적인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빛에서나 어느 때에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미는 아슬아슬하게 추를 희롱한다. 자기 자신에게 모험을 건다. 비율의 수학적 규칙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모험에 나서서 추로 미끄러질 수 있는 바로 그 세밀한 곳들에서 매력을 발산한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듯이 고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남자에게 상상력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나의 상상력은 클로이의 치아 사이의 틈에서 노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헝클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 재배치가 가능했다. 클로이의 얼굴은 그 모호함 때문에 오리와 토끼가 둘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 그림과 비슷했다. 이 그림에서는 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상상력이 오리를 찾으면 그는 오리를 보게 될 것이다. 상상력이 토끼를 찾으면 토끼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의 경향이다. 물론 나를 지배하는 주된 경향은 사랑이었다.
보그의 편집자라면 클로이의 사진을 자기 잡지에 넣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서 독특한 면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으로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리스 조각상처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위험은 그 위태로움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치아 사이의 틈으로부터 철수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훌륭한 치열 교정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닐까? 보는 사람 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보는 사람이 시선을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어쩌면 그건 역시 클로이의 매력의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에 관한 주관적 이론은 기분 좋게도 관찰자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버리므로. 사랑을 말하기. 5월 중순에 클로이는 24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피카딜리의 한 가게 진열장에 걸린 빨간 캐시미어 프로보 스웨터와 관련하여 암시를 주어왔다. 그래서 나는 전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러 그 스웨터를 샀고 집에 가서 파란 종이로 싼 뒤 빨간 리본으로 묶었다. 그러나 선물과 함께 줄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그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클로이는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프로보 스웨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증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감정을 언어로 번역한 적이 없었다. 우리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핵심은 어쩐 일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너무 분명해서일 수도 있고 너무 의미심장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었다. 클로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녀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를 말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겨.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문제가 언어에서 생겨날 수 있듯이 좋은 것들이 언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었다. 그녀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12살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교회 청년회가 주최하는 캠프에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동갑내기 소년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얼굴을 붉히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숫가를 거닐게 되었다. 그늘진 언덕에서 소년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땀이 밴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들떠서 소년에게 12살짜리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를 만난 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이 캠프 전체에 퍼졌음을 알게 되었다. 클로이가 식당에 들어서자 여자아이들이 조롱하듯이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하고 외쳐댔다. 그녀의 정직한 고백이 그녀의 연약함에 대한 조롱이 되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녀는 언어의 손에 의한 배신을 경험했다. 내밀한 말이 널리 통용되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실용성과 아이러니라는 베일 뒤에 숨게 되었다. 그녀가 습관적으로 장밋빛에 저항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했더라도 농담으로 대꾸하여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체계화는 완전한 상투어와 완전한 벌거벗은 둘 중 하나로 흘러버릴 위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클로이가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신중하여 그것을 낭만주의자의 달아빠진 사회적 언어로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녀의 감정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묘한 의미에서 그 감정들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의 펜은 그녀의 생일 카드 위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저항감과 나의 주저함을 잘 알았지만 그녀의 생일이라는 행사는 우리 사이의 유대에 대한 언어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네줄 말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녀가 출근길에 또는 욕조에서 그 말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만족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사랑 고백의 어려움은 언어에 관한 유사 철학적인 우려를 자아낸다. 내가 클로이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우리 집 정원에 수선화가 가득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녀가 이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물론 수선화가 가득한 나의 정원의 이미지는 그녀가 가지는 이미지와 약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두 이미지 사이에는 적당한 등가 관계가 형성된다. 말이 믿을 만한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경계를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카드에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언어 가운데 가장 모호한 것이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에는 안정된 의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마음을 여행하고 온 여행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랑은 결국 나비 가운데 드문 색깔을 가진 종과 같아서 종종 눈에 띄기는 하지만 결코 결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외로워졌다. 하나의 단어에서도 언어의 현학적인 사람들 앞에서 펼치는 주장이 아니라 연인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연인들에게 간절히 중요한 단 하나의 단어에서도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클로이와 나는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밤에 같은 침대에서 같은 책을 읽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각기 다른 데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결국 다른 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한 줄의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마치 어느 것이 가닿을지도 모르면서 허공에 수백 개의 포자를 방출하는 민들레가 된 느낌이었다. 사랑의 모든 언어는 과도한 사용으로 훼손되었다. 내가 차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때면 내 사랑은 우연히 흘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들로부터 아주 수월하게 힘을 얻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흑인 여가수에게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 여가수의 악센트로 노래를 하고 클로이는 그 가수가 말하는 그대가 되었다. 그대를 내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대여. 그대를 내 품에 안고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노래의 영향을 받았을까? 사랑한다는 나의 느낌은 그저 특정한 문화적 시기를 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낭만적 사랑을 자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진정한 충동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었을까? 이전의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라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현재의 문화에서 스타킹을 신고 싶은 충동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결투로 맞서고 싶은 충동을 대체로 무시하라고 가르치듯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 로슈푸코의 말인데
역사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나는 클로이를 캠든의 중국 식당에 데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 식당이 사랑과 관련하여 별로 존중받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랑의 고백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했다. 심리인류학자 L.K. 수의 말에 따르면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적이고 감정에 큰 강조를 두지만 반대로 중국 문화는 상황 중심적이며 남녀와 그들의 사랑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그래도 식당 라오추의 지배인은 내 예약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사랑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규정된다. 적어도 한 사회, 뉴기니의 마누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말도 없다. 다른 문화에는 사랑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형태로 주어진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랑의 시에는 수치, 죄책감, 양면, 공존 등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은 몸을 배척했다. 음유 시인들은 사랑을 보답받지 못하는 정열과 동일시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사랑을 종교로 만들었다. 아마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을 S.M. 그랜필드는 소셜로지컬 쿼터리에 실린 글에서 오늘날 사랑은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달리 부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여 개인들의 남편, 아버지와 아내, 어머니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핵가족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핵가족은 재생산과 사회화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클로이를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느끼는 아픔, 울렁거림, 갈망을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적 경험의 징표들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맨발의 카르멜 수녀회를 세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만남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이라면 특별히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오르가즘의 묘사로 받아들일 것이다. 천사는 아주 아름다웠다. 얼굴에는 불이 붙은 듯하여 높은 지위에 속하는 천사처럼 보였다. 높은 천사들은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는 손에 황금창을 쥐고 있었는데 철로 된 창 끝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것으로 내 심장을 여러 번 꿰뚫어 창은 내 내장에까지 이르렀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몇 번 신음을 토했다. 그러나 이 강렬한 통증에서 엄청나게 달콤한 느낌이 스며나와 나는 절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는 내 영혼이 신 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기린 그림이 있는 카드가 내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클로이를 태우기 위해서 8시쯤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내 선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카딜리의 상점 진열장에서 흘린 암시에 내가 반응한 것을 기뻐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며칠 뒤에 슬쩍 내비쳤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가리켰던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다가 그녀의 만리로 단념했으며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바꾸었다. 식당은 더없이 낭만적이었다. 라오추 내의 우리 주위에는 모두 우리처럼 보이는 쌍쌍이 손을 쥐고 포도주를 마시고 서툴게 젓가락질을 했다.
어휴, 이제 좀 살겠네. 배가 고프긴 고팠나 봐. 하루 종일 무척 우울했어. 클로이가 말했다. 왜? 생일이면 원래 그렇잖아. 생일이란 게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데도 억지로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번 생일은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사실 아주 괜찮았지.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내가 작년 오늘 어디 있었는지 알아? 클로이가 물었다. 몰라. 어디 있었어? 끔찍한 숙모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 아찔했지. 나는 연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내 생일인데도 나를 초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숙모인데다가 그 숙모는 또 계속 어떻게 너같이 좋은 여자애가 아직도 배필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떠들어대더니 따라서 너하고 만난 것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매력은 독특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랑, 헌신, 홀림 이런 단어들은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들의 무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켜 때문에 다 닳아버린 것들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언어가 독창적이고 개인적이고 완전히 사적이기를 바라는 순간에 나는 감정적 의사소통에 돌이킬 수 없이 공적인 성격과 마주치게 되었다. 식당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낭만적인 배경 때문에 사랑이 너무 두드러졌고 따라서 진지하게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피커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탁자에서는 하트 모양의 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하트 모양이 아니라 음경 모양이었어야 한다고 농담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사랑을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는 동시에 가장 진부한 연상들은 쓰레기통에 버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에는 이질적인 역사가 너무 풍부했다. 음유시인들로부터 카사블랑카까지 모든 것이 그 글자들을 이용해왔다. 나 자신의 감정의 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닐까? 클로이의 독특함에 상응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우리 상황의 새 속성을 의식하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20세기 말의 어느 날 밤 서구의 중국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남자와 여자, 연인들. 아니야, 나의 의미는 결코 사랑을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료로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다.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사랑은 적어도 클로이와 나에게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에서 맛있게 녹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달콤하고 말캉말캉한 물체였다.